Three, two, one.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국방TV 특강 지식인 전혜원입니다. 어릴 적 이유 없이 배가 아플 때 할머니께서 내 손은 약손 이러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 감쪽같이 나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할머니께서 주신 그 따뜻한 분위기가 배를 안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할머니의 약손과 같은 값진 약들이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해주는데요. 오늘은 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약사님이자 작가님이신 정승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사이자 작가 정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멀리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책까지 내게 되셨을까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런 약에 대한 교양서가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책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좀 이런 책을 써보자. 그렇게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 책이 또 약의 역사에 대한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약이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대부분 좀 과학적인 것에 너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하면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나 좀 문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조금 쉽게 쓰기 위해서 이 요소들을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와, 근데 대단하시네요, 정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겠지만 옛날에 그 외과적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하면 마취를 했어야 할 텐데 아주 옛날에 마취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취제가 나온 게 19세기 중반입니다. 치과 의사의 이제 그런 공로가 큰데 네. 최초로 이제 마취제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웃음가스라는 겁니다. 웃음가스? 예. 혹시 그 헬륨 이런 건가요? 헬륨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18세기 말에 이 웃음가스라는 아산화질소가 개발이 됩니다. 아산화질소요. 맞아요. 아산화질소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용도를 잘 모르다가 한 1800년쯤 되니까 그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잃게 되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웃음가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놀이에서 사용했어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파티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웃게 되고 즐거워지고 그런 가운데 즐거운 파티를 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웃음가스를 가지고 파티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이제 어떤 공연에도 이게 사용되었는데 어떤 공연에서 이 웃음가스를 이제 들이마신 사람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네. 그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본 웰스라는 치과 의사가 이것을 이용해서 치과에 이를 뽑을 때 사용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취제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치과를 운영하니까 실제 이제 발치를 해본 거예요.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니까 통증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보스턴이 의학의 중심지였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강연을 한 다음에 공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공개 실험? 왠지 좀 결과가 무서운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원자를 청중 중에 자원자를 뽑아가지고요. 이게 그 이를 뽑을 때 이 웃음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원했던 사람이 이를 뽑을 때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망신이 된 거죠. 네. 자기는 이제 통증을 없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 마취제를 썼는데 그 환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네. 나중에는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마취제는 또 언제 찾았을까요? 그 이듬해 또다시 이제 이런 공개 실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윌리엄 모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치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네. 에테르가 이제 손수건에 떨어뜨려 가지고요. 사람의 이제 코에 닿게 되면 한 7, 8분 만에 수면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아놓고 이제 공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목에 종양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에테르가 나오는 봉을 갖다 대고 계속 이제 흡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외과 의사가 목에다가 이제 그 절개를 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가 아니야. 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에테르가 이 마취제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마취 외과 수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약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원전 16세기 에베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쪽에 보면 어떤 관절염이 있을 때 이 네. 관절염에 이제 버드나무 껍질을 추출해서 먹으면 관절염의 통증이 없어진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에 대한 기록들, 그 갈증이 많이 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사람이 야위어 간다는 그런 기록들이 파피루스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헌들이 결국은 인간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만큼 병이 있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개발되는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옛날부터 관절염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었군요. 근데 약을 개발할 때요, 우연에서 찾은 기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 우연하게 약을 개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천연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게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신을 가지고 네. 이제 분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든다거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그런 아주 우연 네. 그리고 행운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페니실린 하면 저 옛날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곰팡이? 맞아요? 푸른곰팡이 맞습니다. 오. 1928년에 플레밍이 균을 이렇게 배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균이 이제 포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동글동글해가지고 많다고 해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배양을 하다가 이 페트리디시라고 하죠. 이 페트리디시를 놔두고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네. 그 여름 휴가를 떠나고 이제 되돌아 보니까 이상한 그 현상을 보게 됐어요. 네. 여기 있는 균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곰팡이 포자가 와가지고요. 이 콜론이라고 하는 군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군집 옆에서 보게 되니까 어떤 물질이 나와가지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페니실린이 시작된 이제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인류에 기여를 하는 맞습니다. 약으로 발견이 되게 된 거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플레밍은 이것을 이제 현상을 바라봤지만 이것을 약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1929년에 학회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그 사람이 1938년부터 이것을 또 다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제 체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페니실린을 순수하게 정제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1940년도였기 때문에 독일이 영국을 공습을 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이 플로리를 부르게 됩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플로리가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이 대량의 페니실린을 가지고 유럽 대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으로 인해서 지금 페니실린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약으로 인해서 전력이 더 훨씬 상승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수명을 수십 년 동안 늘렸던 기적의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해서 전쟁이 끝나고 이 세 사람에게 노벨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와, 그렇군요. 약과 역사의 관계가 굉장히 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역사와
아주 연관이 많은 설파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건 뭔가요? 그 약 안에 그 황이 들었다고 해서 설파제가 된 거거든요. 설파, 황이 영어로 설파잖아요. 그러면 설파제 아니고 썰파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화학요법제라고 하던데 어떤 뭐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1932년에 독일의 이제 병리학자죠. 게하르트 도마크라는 사람이 이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처음에 자기가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했는데 많은 병사들이 총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는 조그만 상처에 의해서 그것이 굶어가지고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균을 잡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화학요법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거 몸 안에 들어왔던 세균만 죽이고 몸은 또 이제 건드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병을 잡기 위해서, 독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법의 탄환처럼 딱 세균만 잡아가지고 죽이는 약, 그런 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나온 약이 이제 설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정말 마법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몸은 안 다치면서 세균만 없애주니까. 맞아요. 와,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이것을 이제 최초로 임상 시험을 했던 것이 자신의 딸 힐데가르트라는 6살 딸에게 맨 처음 투여하게 됩니다. 이제 자수 바늘에 찔려가지고 상당히 위독한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의사가 와서 이제 팔을 잘라야 된다라고 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됐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도마크는 자신이 개발했던 이 설파제를 자신의 딸에게 먹여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균이 이제 다 죽게 돼가지고 낫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이 약이 크게 보급되게 됐는데요. 그것이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의 아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기적의 약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그 약에 대한 썰파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 봐요. 딸한테 그걸 먹여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독일하고 그 영국은 그 족국이었잖아요. 네. 이 설파제의 개발로 처칠이 폐렴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적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까지도 살리게 되는 신약의 발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인류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와, 정말 약이란 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아, 나 불로장생 할 거야 그래서 평생을 찾아다녔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헛된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시황이 이제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가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경고를 냅니다. 불소불 죽지 않는 약을 갖고 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 있는 그 희대의 사기꾼들이 다 모여들게 돼요. 진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진시황에게 약효가 있다라고 이제 거짓 이제 약을 갖고 오게 되죠. 여기 진시황이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효과도 조금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기를 치면 이제 사형이 처하겠다. 뭐 그런 법까지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불로초를 이제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산을 이제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 갔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거제도 해금강에 왔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그 큐슈 남단에 있는 미야자키에 왔다라는 그런 설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당시가 이제 BC 3세기인데 그때 이제 중국의 그 불로초를 찾는 열기가 이 아시아 그 한국과 일본에까지 전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죠. 제주도까지 오고 서귀포까지 왔다니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오래 살고 싶은 열정이 대단했구나 싶네요. 근데 이상의 소설 있잖아요. 그 날개에서 약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아스피린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요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희에 나오는 주인공은 좀 나약한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희 폐병을 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식민지 상황이다 보니까 1930년대가 상당히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라고 해서 뭐 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몸은 병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외출하다가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주인공이. 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약을 줘요. 아스피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한 달 내내 잠만 오는 거예요. 수면제였군요. 맞아요.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준 겁니다. 아,
자신은 아스피린이라고 먹었는데 실제로는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먹게 된 거죠. 이게 또 독성이 좀 많은 약이라서 1970년대는 이제 이 약이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선망이 되는 그런 약이었죠. 약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고 네. 열이 사라지고 몸살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바이엘에서 개발했던 약인데요. 그게 이제 1897년에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스피린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이 약을 원래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신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 약의 독성이 위장 장애가 심하거든요. 아, 속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살리신이라는 약을 너무 먹어가지고 속이 쓰리니까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만든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렇군요. 야, 약들을 통해서 또 약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소설을 통해서 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참 전쟁에서도 뭐 책에서도 약들이 꼭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또 침공한 나폴레옹 군대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던데 이게 약일까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발진 티푸스 때문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 러시아를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60만 대군이 가는 길목에 이제 러시아로 가는 길목에 폴란드가 있어요. 근데 폴란드에서는 이제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고 낡은 그 집이 많다 보니까 낡은 집에 지에 있는 벼룩이라든가 이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병사들이 잠을 자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발진 티푸스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들어가기 전에 60만 대군이 많은 병력 손실을 입게 되는데 실제로 9만 명밖에 못 들어요. 60만 대군이었는데요. 맞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그 러시아의 청야 전술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식량도 다 갖고 가고, 뭐 사람들도 다 이제 이주시켜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 들어가기 전에 9만 명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큰 요인을 차지했던 것이 이 발진 티푸스입니다. 8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바이러스? 이거는 때문에? 이제 그 균이죠. 리케차라고 하는 네. 이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실제로는 이제 지게 되고 나중에 이후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안심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 있거든요. 개발됐어요. 네. 괜히 걱정했네요. 네. 정말 인류는 수많은 미생물,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구의 온난화도 영향이 있어요.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박쥐라든가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서식지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기후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무분별한 이제 자연 개발. 네.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하고 멀리 있던 이 동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서식지를 파괴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중간 숙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지나친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그리고 비행기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됨에 의해서 병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접하지 않았던 밀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를 파괴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와서 좀 그런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꼭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심하면 죽게도 되는 거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속초가 죽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네. 초기에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바이러스라는 거는 계속 변형이 돼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맞는 약들을 그때그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인류의 도전에 대한 어떤 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기존의 약이 쓸모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약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쓰고 있는 방법이 AI를 이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처럼 가을 되면 이제 독감 주사 맞잖아요. 유행하는, 네. 이것도 사실 돌연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감염병, 즉 인수공통감염병 같은 경우는 퇴치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잘 건드리지 않고 인간이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잘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수많은 약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약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약에 대해서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잘 먹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복약 지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똑같은 약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작게 먹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부작용도 덜 할 수가 있는데 복약 지도를 듣지 않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약에 대해서 잘 먹게 되게 되고 또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레놀도 타이레놀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면 네.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태로 본다면 이제 독일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거든요. 1957년에 나온 탈리도마이드가 임신부의 입덧을 줄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복용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그 기형아가 12,000명이나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약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됨으로써 생긴 어떤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약은 약사님의 복약 지도대로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약사님. 네, 감사합니다.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 오늘 들었던 약과 역사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이 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땀 흘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라리아 약도 이 치열한 역사 속에서 또 탄생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투유유라는 중국의 여성 과학자가 중국 고대 문헌을 통해서 아이디를 얻게 돼요. 진나라가 이 삼국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가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후 비급방이라는 응급할 때 쓰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개똥쓰기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고대 문헌을 통해서 아이디를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고 하면 에테르를 이용해서 조온에서 추출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 약 이름이 아르테미신입니다. 와, 그러면 아까 무슨 삼국시대 그쯤인 거잖아요. 진짜 옛날 문헌인데요. 그렇죠. 와, 약이란 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Well.